자, 생태계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여기 생태계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일부 했었어. 그래서 여기 맨 앞에 생태계 구성 요소와 환경일 텐데 구성 요소는 초등학교 때 거의 다 했던 거라 크게 문제될 것도 없고 진도가 좀 빨리 나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생태계라는 거, 생태계. 우리 1단원에서도 배웠어. 시스템이라는 거. 1단원에서 뭐? 시스템. 생태계가 영어로 에코시스템이야. 시스템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상호작용하면서 유지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지? 그럼 여기서도 똑같아. 생명체, 환경, 얘네들이 상호작용하면서 유지되는 커다란 체계를 생태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생태계 정의는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는데, 자, 여기에서 개체, 개체군이라는 말을 반드시 구분해야 돼. 이거 생명원에서도 그대로 수능까지 연결이 되는 문제거든. 근데 개체, 개체군, 군집 있지? 요거 단어를 살짝 바꿔놓으면 문장이 틀린 문장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그 개체, 개체군, 군집이라는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개체는 한 마리 한 마리. 나도 개체 하나야. 너도 개체 하나고. 하나의 개체야. 개체군은 되게 중요해. 같은 종의 집합이에요. 개체군이 뭐라고? 동일한 종의 집합. 그럼 개떼, 소떼. 한 종류만 뭉쳐있으면 그거를 개체군이라고 해요. 저 군자가 무리 군자야. 한 종류만 있어야 돼. 몇 종류만? 그런데 군집이라는 단어는 생태계 하나 안에, 즉 일정한 영역 안에 여러 개체군을 같이 얘기하는 거야. 소떼, 개떼, 말떼, 닭떼 얘네들 같이 얘기할 때 군집을 얘기하는 거야. 그럼 군집 속에는 종이 최소한 2종 이상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얘는 몇 종? 한 종. 얘도 몇 종? 한 마리니까 얘는 당연히 한 종이지. 그래서 이 단어를 살짝 바꿔놓으면 틀린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개체군하고 군집 요거 살짝 말을 바꿔. 그래서 틀린 문장을 잘 만드니까 혹시 저런 단어가 나오면 이 문장이 개체군이 들어가는 문장이 맞는지 군집이 들어가는 문장이 맞는지 꼭 봐라. 내신에는 굉장히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데 꼭 기억을 해두세요. 네? 개체군하고 군집. 생태계는 이 생물적 요소에 환경 요소를 더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저 일단 단어, 특히 개체군 군집 두 가지를 꼭 구분을 해라. 생태계 구성 요소를 알고 보라. 생태계 구성 요소를 크게 생물적 요소, 비생물적 요소로 우리 초딩 때부터 나눴어. 언제부터? 생물적 요소 뭐라고 배웠어?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 기억나? 응? 아니 생산자, 소비자, 구매자가 기억이 안 나? 이거 초등학교 때도 했었고 중학교 때도 한 번 정도 더 나와요. 이거 환경 문제도 너무 자주 반복이 되는 것 같아. 생산자, 녹색 식물을 뜻해. 뭐라고? 한마디로 광합성 하는 애들. 뭐 하는 애들? 그래서 생산자는 광합성하는 식물. 혹은 이렇게 얘기해요. 고등학생이니까 독립영양생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즉 개체 혼자서 동떨어져서 살 수 있는 애. 식물은 그게 가능하거든? 왜? 영양분을 스스로 만드니까. 근데 동물은 식물이 전혀 없는 세상에서는 혼자서 존재할 수 없어. 왜? 뭔가 먹어야 되지. 그런데 나머지 생명체가 없지. 식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애들. 걔네들은 나머지 애들. 종속 영양생물이라고 그래.
독립 영양생물은 광합성하는 식물을 얘기하고 종속 영양생물은 뭔가를 먹어야 하는 애들입니다. 아직은 여기서 구분 안 하는데 나중에는 독립 영양생물, 종속 영양생물 이런 단어도 나오니까 지금쯤 기억해 두시면 좋을 거야. 소비자, 분해자는 생산자, 즉 식물이 만들어 놓은 유기물을 먹고 사는 애들이 나머지 애들. 그러니까 인간은 소비자의 대표 주자지. 그 중에서도 이제 미생물 종류 분해자 있죠. 이 기억나? 아, 식물 있고 먹고 사는 애들, 그리고 소비자, 분해자. 분해자는 균하고 균류, 곰팡이 버섯하고 세균 종류 있었죠. 비생물적 요소는 한마디로 말하면 환경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환경. 뭐 온도, 빛, 온도, 빛, 그리고 물, 흙, 공기, 기타 등등 이런 환경적인 요소 있지. 그게 비생물적 요소가 됩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거쳐 나온 얘기고 이제부터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면 그대로, 너 생물 선택했니? 그대로 나와. 다 나오거든. 그때 점수 먹는 수능에도 자주 나오는데 점수 그냥 먹는 겁니다. 이 생물적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고 비생물적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건 우리 1단원에서 계속 했었고 뭐 기권이, 직권이, 직권이, 수권이 이거 했었고 지금은 이제 생물적 요소와 비생물적 요소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거에 대해서 할 거예요. 오케이? 자, 여기 잘 보면은 왼쪽에 비생물적 요소 있고 오른쪽에 생물적 요소 있지. 그치? 그런데 환경적인 요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거. 예를 들어서 온도가 너무 추워져서 토끼가 칼갈이를 했다. 오케이? 혹은 인간이 추워지니까 옷을 두껍게 입었다. 사막에 사는 사람자는 침이 뾰족하다. 이런 거. 환경에 의해서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는 것을 작용이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 작용이라고 해요.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면 이걸 작용이라고 해요. 거꾸로 생물이 바위에 붙어 살면서 바위를 뽀개줘. 그래서 모래를 만들고 흙을 만들지. 그러면 생물이 환경을 좀 바꿨네. 혹은 너무 많은 새가 똥을 싸서 바닥에 다 덮여버려서 살던 식물들이 다 죽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줬네. 생물이 비생물적으로 요소한테 영향을 줬으니까 이거는 반작용이라고 해요.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주는 영향을 주는 반작용. 저 작용 반작용 문제가 어디 뭐 내신에 100%를 똑같게 주시고 얘가 작용이냐 반작용이냐 혹은 상호작용. 그리고 상호작용은 뭐냐? 생물적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거. 비생물적 요소끼리 영향을 주고받으면 이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즉 뭐뭐뭐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뭐뭐뭐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이거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거의 꼬박꼬박 나와요. 그 중에서도 작용, 반작용이 제일 잘 나오지만 상호작용에서는 어떻게까지 나오냐? 이렇게까지 나와요. 상호작용에서는 개체군 A가 있고 개체군 B가 있어. 즉 서로 다른 종이 있지. 근데 이거 화살표 잘 봐. 기억은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라고 해요. 기억은 뭐라 그런다고? 여기 보면 기억은 서로 다른 종. 그러니까 개체군 간 상호작용이 되는 거고 니은 같은 종이지. 개체군 내니까 군집 안에서 이거 전체는 군집이야. 군집 안에서 이거는 개체군 안에서 일어나는 거야. 즉 같은 종끼리 싸우는 거? 같은 종끼리 영향을 주는 거지. 그래서 이건 종 내 상호작용. 이건 종 간 상호작용입니다.
간은 서로 다른 거. 네가 물고기 잡아먹는 거. 근데 네가 친구랑 그 물고기 잡아먹는 거는 간 상호작용. 오케이? 개체군 간 상호작용. 근데 네가 친구랑 싸우는 거는 니은에다가는 개체군 즉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구분할 수 있겠어? 지금 아침에 일찍 와서 멍한 것 같은데? 아직 정신을 못 차린 것 같은데? 근데 상호작용이랑 반응이랑 다른 게 세계 이걸 주고받는 건 없어서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전부 다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야. 전부 다. 근데 작용은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면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생물적 요소가 비생물적 요소한테 영향을 주면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생물끼리 혹은 비생물끼리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지금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 친구랑 싸우는 것도 상호작용이야. 어? 우리가 뭐 잡아먹는 거 있지? 물고기 잡아먹고 이런 거 있지? 그것도 상호작용이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 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큰 상호작용이 틀을 있지. 그거를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으로 구분을 해놨다고 봐도 되겠지. 근데 그 중에서 작용은 뭐고? 환경적,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한테 영향을 주면 작용. 거꾸로 생물적 요소가 환경을 바꿔버려. 광합성을 아주 많이 해서 산소 농도가 올라갔어. 그럼 생물에 의해서 환경이 바뀌었지. 그러면 반작용. 그리고 뭐 먹고 먹히는 간에 관계, 먹이 사슬 이런 거, 요 생물적 요소끼리의 상호작용. 근데 우리 일단은 해서 뭐 수권이 기권에 영향을 주고, 기권이 수권에 영향을 주고, 기권이 직권에 영향을 주고 이런 거 있었지. 그거는 비생물 간 상호작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도 다시 개체군 서로 다른 종을 주고 개체군 간 상호작용인지 개체군 내 상호작용인지. 똥개구 지네 동네에서 50% 먹고 들어간다 이러면 같은 개끼리 싸우니까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근데 그 한 글자야. 개체군 내 상호작용, 개체군 간 상호작용. 즉 같은 종끼리 다투는 거냐, 다른 종끼리 영향을 주고 받는 거. 이런 거 구분하라고 시험 문제에 나와요. 이제 구분하겠어? 아직 뭐 자세히는 몰라도 기본으로 나와야 돼. 작용이 뭐고? 생물이 비생물한테. 오케이? 반작용은 작용은 거꾸로 얘기했지. 작용은 비생물이 생물한테. 반작용은 생물이 비생물한테. 상호작용은 지들끼리. 오케이? 요거끼리. 요거 중에서 개체군 간, 개체군 내를 또 세분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문제 유형은 서너 문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거든. 근데 요거는 내신에는 한 문제 이상 반드시 출제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요 3번에 보면은 기억이 미생물이 생물한테 영향을 주는 걸로 돼 있지. 화살표다. 이 기억은 작용, 니은은 반작용, 디귿은 상호작용.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이거는 용어의 정의니까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은 기본적으로 용어를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때 저기 개체군 A, B, C는 서로 다른 종이야. 그러면 생물과 환경과의 관계 이러는데 정확하게는 작용의 예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적 요소, 즉 미생물적 요소 때문에 생물이 바뀐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일단 빈 얘기가 나왔어. 빈 얘기. 우리 이거 기억하나 모르겠다. 안 배웠을 수도 있어. 그리고
우리 중학교 때 빛이 세게 있다는 광합성량 그랬는데 식물의 종을 햇빛이 많이 필요한 양지식물과 음지식물 두 가지로 나눠서 우리 중학교 때는 아마 이렇게 배웠을 거야. 빛이 세게 해서 이제 좀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배웠을 건데 사실 이렇게 표현해 준 게 더 정확합니다. 고등학교에서 웬만하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이 중에서 이만큼이 양지식물의 총광합성량이 됩니다. 뭐가 된다고? 총광합성. 양지식물의 총합성. 요만큼이면 순광합성을 의미해요. 양지식물의 순광합성. 여기까지 쓰고 있는데 화면이 여기서 잘려. 그래가지고 여기 큰 거밖에 못 쓰겠어. 요거는 양지식물의 호흡량이 됩니다. 호흡량은 식물의 세포 개수가 변하지 않으면, 즉 덩치가 커지거나 작아지지 않으면 호흡량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돼요. 호흡량은 변하지 않는 게 기본. 그래서 호흡량은 빛의 세기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 몸뚱아리 사이즈야. 근데 빛의 세기가 점점 세지니까 방합성량이 제로에서 점점 늘어나.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요 포인트가 광포화점. 요거도 광포화점. 더 이상 광합성량이 증가하지 않는 빛의 세기. 그리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은 오상점. 우리 중학교 때 저 빛의 세기에서는 방합성량과 호흡량이 똑같아서 겉으로 보기에는 방합성도 호흡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래서 아침에 해 뜰 때 한 번, 저녁 때 해질 때 한 번, 하루에 2번 나타나는 지점이다 라고 중2 때쯤 했을 텐데 그 증산작용 이런 거 배우면서 결국 같은 학교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안 간 케이스로 뭐 내가 솔직히 중학교 1, 2학년 있지. 1학년은 되게 오랫동안 안 했고 거의 중3 이상 위주로 가르치다 보니까 2학년 교과 과정이 계속 바뀔 거 아니야. 그래서 중학교 2학년 어디쯤 나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중학교에서는 이거 그래도 하나로 가르쳐요. 근데 이 정도 수준을 고등학교에서 알고 있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무슨 문제를 풀어요. 나중에 모르는 고락사. 자, 이거는 일부러 설명을 한 거야. 일부러. 뭐 때문에? 빛의 세기가 세지니까 광합성량이 다르다. 즉, 환경, 비생물적 요소에 의해서 생물의 패턴이 바뀌었죠. 생물이 일하는 양이 달라졌죠. 즉, 작용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까 비생물적 요소가 생물학적 영향을 주는 거. 그런 이해가 됩니다. 자, 빛의 세기와 생물에서 빛의 세기도 중요하지만 파장도 중요해요. 오케이? 이거 양지식물, 음지식물 차이점하고 빛의 세기에 의해서 광합성이 달라진다. 근데 빛의 세기 때문에 침엽수가 되기도 하고 환엽수가 되기도 합니다. 여기 보면 소철이 있고 산세베리아라는 게 있죠? 뭐 그림에 좀 잘 보면은 좀 차이가 있는데 양지식물과 음지식물이라고 보는데 양지식물은 햇빛을 많이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애들이야. 그래서 숲의 그늘 지역 있지? 거기서 살 수가 없는 애들입니다. 그런데 음지식물은 그늘진 곳에서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여기 양지식물, 음지식물 따로 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오케이? 빛 때문에 산다, 못 산다 이런 거. 자, 숲의 위쪽에 강한 햇빛을 받는 쪽에는 양지식물 위주로 자라요. 왜? 빛이 약하면 못 살아. 오케이? 근데 숲의 아래쪽 바닥 쪽 있지? 얘네들은 음지식물이 자라게 됩니다. 뭐가 자란다고? 당연히 음지식물. 왜? 양지식물은 숲이 한번 자라서 위에 그늘이 생기지? 그럼 양지식물은 다시 어린 양지식물이 자라나오지 못해. 그늘이 들어있어. 누가 자라나와? 음지식물이 자라나와. 그래서 이 얘기는 바로 그 얘기야. 일반적으로 빛이 세기가 강한 곳에서
양지식물이 번성을 하고 빛이 약한 숲의 그늘 지역에서는 음지식물이 보통 번성하게 되는데 그런데 요 밑에 얘기는 또 이거랑 다른 얘기야. 이 얘기는 뭐냐? 하나의 나무에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나무 하나에서. 나무 하나에서 남쪽에 햇빛 잘 받는 쪽 있지? 그거는 걔네들은 잎이 이렇게 두툼하게 변해요. 이런 걸 양엽이라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햇빛이 비치는 반대쪽에 그 뒤통수 쪽 그늘지는 데 있지? 늘 그늘지는 곳도 있을 거 아니에요, 나무는. 여기에는 이파리가 이렇게 얍삭한 얇은 음엽이 됩니다. 이때 요 맨 바깥 조직은 표피 조직이라고 하는데 표피 조직에서는 광합성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뻑해지면 투명하고 연못치가 없기 때문에 광합성을 못해. 그리고 여기에 울타리 조직이고 요 아래 부분이 해면 조직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거 공변세포야. 공변세포, 해면 조직, 울타리 조직에서 광합성을 해요. 나머지 부분은 광합성 안 합니다. 근데 딱 보면은 울타리 조직은 세포가 되게 타이트하게 딱딱딱딱 붙어서 연목체가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하고 해면 조직을 보면은 공기가 통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세포가 많지 않아. 그래서 광합성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은 울타리 조직입니다. 오케이? 근데 이게 하나의 개체 안에 나무 한 그루 안에서도 햇빛을 잘 받으면 울타리 조직이 이렇게 두껍게 발달을 하는 양엽이 되고 햇빛을 잘 못 받으면 얄팍한 음엽이 됩니다. 하나의 개체 안에서도 나무 한 그루 안에서도 햇빛을 잘 받는 남쪽은 양엽이 되고 햇빛을 못 받는 그 뒤통수 북쪽 뒤통수 쪽은 음엽이 나타납니다. 즉 햇빛이 세기 때문에 한 개체 안에서도 양엽과 음엽이 생깁니다. 즉 작용의 예가 됩니다. 햇빛이 세기 때문에 이파리 두께가 달라졌다. 작용의 예가 되는 겁니다. 다음 파장에 따른 자 식물 무슨 색이니? 식물 무슨 색? 초록색이죠? 왜 초록으로 보여? 중학교 2학년 때로 거슬러 올라갑시다. 지금 왜 초록색으로 보여? 초록색은 반사하기 때문에 초록색으로 보이죠? 그럼 식물은 초록색을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빛의 삼원색이 있어서 빨강, 파랑, 초록. 빨강과 초록 섞이면 청록이었죠?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자홍이었죠?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 노랑이고 다 섞이면 백색광이 됐지? 빛의 삼원색.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있잖아. 빨간색 사과에 필터 뭐 닦이면 무슨 색으로 보냐 했던 거. 기억나나? 눈동자 보니까 전혀 기억을 못하는데? 빛은 삼원색이에요. 뭐라고? 색깔은 파장에 따라 달라. 그래서 내가 전에 이런 얘기 했지. 빨주노초 파란 뭐 하지 말고 빛은 보남, 파초, 노주, 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었지? 보라색이 단파장의 에너지가 큰 파장이고 빨간색 쪽이 장파장의 에너지가 적은 쪽이라 그랬어. 자, 그런데 백색광, 태양에서 오는 빛은 크게 빨, 파, 초 세 종류의 파장이 있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얘네가 섞이는 비율에 따라서 우리 눈에서는 천연색의 여러 가지 색깔로 보이는 거고 근데 물 속에 들어갈 때 파장이 낀 애들은 깊게 들어가지를 못해. 그래서 20m 정도까지는 20m 정도까지는 빨간색이 갈 수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빨간색이 못 들어가. 그럼 여기 봐봐. 빨간색이 못 들어갔으면 20m 이하에서는 청록빛이 돼요. 거꾸로 말하면 요 20m까지는 물 밖이나 물 안이나 똑같은 백색광이 들어온다는 소리예요. 20m까지 빨간색이 들어가. 나머지는 다 들어가고.
그럼 물 밖이나 물 안이나 똑같은 빛이 들어온다는 얘기거든? 세기는 좀 차이가 나도? 그래서 식물하고 물 속에 사는 애들이 종류가 비슷해. 녹색 애들이 산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들어가서 20m에서 40m 구간에는 이제 무슨 색이 빠지냐? 빨간색 빠지고 요번에는 초록색이 빠져요. 근데 여기서 마치 노란색이 빠지는 걸로 얘기가 나왔지. 왜? 빨강하고 초록 합치면 노랑이야. 그래서 노랑이 빛을 쏴줘봤자 즉 빨강이 20m 정도에서 못 들어가지. 초록이 40m 정도에서 못 들어가. 오케이? 그래서 요 구간에는 청록빛이 있어요. 뭐가 있다고? 청록. 그 아래는 청색 계열 빛밖에 없어요. 40m 넘어가면 다 없어서 파란밖에 없어. 그래서 40m 이하로 잠수를 하면 세상이 푸르딩딩합니다. 물론 우리는 잠수할 기회가 없지만 우리 40m씩 내려가면 점점 잠수병으로 죽어요. 그래서 혹시 스피드쿠버 해보면 어려서는 20m 안에서 봐요. 10m 정도까지도 잘 안 내려가. 20m까지도 잘 안 내려가. 얘는 10m 이상 내려가서 오래 있고 그러잖아. 잠수병이나 심하면 죽어요. 해녀들이 10m 전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그리고 좀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20m까지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는데 근데 그것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자주 왔다 갔다 하잖아. 하루에도 수십 번 들락날락 하잖아. 그러다 보면 이제 나중에 다 잠수병이 와서 진통제, 두통약을 달고 살아가대. 그게 이제 어느 번 이상 지속이 되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잠수하지 마세요. 잘못하면 그냥 혈액 속에 기포가 생겨. 혈관이 막혀요. 잘못하면 죽는단 말이야. 근데 깊이 들어가서 그 증상은 점점 좀 심해져. 그리고 40m 이상 들어가면 훈련 안 된 사람은 한 번 들어가서 나오는 걸로 죽을 수 있고 훈련이 돼 있어요. 그게 컨트롤 하시고. 그래서 20m까지는 물 밖이나 물 속이나 똑같은 빛이 들어오니까 녹색 계열 애들이 살아. 근데 그 밑에는 청록색 계열이지. 청록색 계열 빛을 잘 받는 애들이 안쪽이 애들이야. 다시마 종, 미역 다시마 애들이 얘네들이야. 오케이? 그리고 그 밑에 이제 푸르딩딩한 애들, 푸르딩딩한 빛밖에 없다 그랬지. 40m 이하에. 그래서 푸른 빛을 잘 받을 수 있는 붉은 계열. 적조류, 홍조류 애들이 살아. 홍조류 애들. 즉, 빛의 파장에 의해서 깊이에 따른 빛이 종류가 다르니까 살 수 있는 종류 애들도 녹조류, 갈조류, 홍조류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즉 환경적인 비생물적 요소 때문에 생물적 요소가 영향을 받더라. 이것도 작용의 한 예죠. 이것도 은근 많이 나와요. 내신에. 순위. 근데 이 개념을 모르면 저 빛의 파장을 이해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 빛의 삼원색에 대한 파장을 다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중학교 때 배운 거 고등학교 때 시험에 안 나오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일조 시간과 생물. 알 거야. 어떤 놈은 봄철에 알을 낳고 어떤 놈은 가을에 알을 낳고 이런 거. 응? 그리고 꽃이 봄에 피는 꽃, 여름에 피는 꽃, 가을에 피는 꽃 이게 구분이 되죠. 요즘은 국화가 철이잖아. 이런 게 바로 일조 시간하고 관계가 됩니다. 즉 낮의 길이와 관계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잘못 생각이었던 겁니다. 낮의 길이가 꽃을 피우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더라는 거야. 잘 봅시다. 이게 하루의 길이라고 보고 좀 예쁘지는 않은데 단이라고 생각하고 빗금친 게 밤이야. 이걸 밤이라고 시작. 이때 대화를 하면은 우리는 장일식물이라고 불렀어. 즉 낮이 낄 때 꽃핀다. 장일식물.
대화하지 않으면 단일 식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럼 반대로 밤이 이만큼 길면 이때 대화하지 않은 놈이 장일식물이 되겠지? 밤이 길게 꼽히는 거는 대화하지 않으니까 장일식물, 대화를 하는 것이 단일식물이다.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다른 실험을 했어. 밤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도중에 햇빛을 이렇게 비춰줘서 이런 밤의 길이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더 길어요. 근데 누가 개화를 하냐? 장일식물이 개화를 하고 장일식물이 개화하지 않았습니다. 낮의 길이, 밤의 길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하루 길이 중에 요 길이를 여기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한계 암기라는 말이 없네. 요 길이를 한계 암기 혹은 임계 암기라는 거예요. 식물마다 이 저 길이가 조금씩 달라요. 24시간 중에 12시간 이게 아니라 식물마다 저 임계 암기 값은 조금씩 차이가 나요.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연속된 밤의 길이가 요 임계 암기 있지? 요 비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한계 암기가 임계 암기보다 한계 암기는 똑같은 거지. 연속된 감이 임계 암기랑 비교해서 연속된 감이 더 길다. 감이 더 기니까 낮이 짧은 거지. 이때는 누가 개화를 하냐? 단일식물이 개화를 한다. 누가 개화한다고? 단일식물이 개화. 근데도 임계 암기가 더 길다. 그러면 감이 짧다는 얘기지. 이때는 장애식물이 개화를 해요. 즉 꽃이 피고 지는 거는 낮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밤의 길이만 중요한 것도 아니라 식물마다 있는 저 임계 암기 시간과 연속되어 가는 밤의 길이 있지. 그 두 개를 비교해야 된다니까. 이 두 개를. 그랬을 때 연속되는 밤이 길 때 꽃피면은 가을쯤에 꽃피는 단식물이 되는 거고 임계 암기 이게 더 된다는 얘기는 이 상황이라는 얘기지. 그때 꽃피면 장일식물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요즘 농사 짓는 데 가잖아. 그러면 가로등이 있거든? 가로등 때문에 28시간 불켜놓는 데가 있어, 밤에. 봄 때는 그럼 얘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밤이 와, 얘들은. 그래서 그 근처에 거는 벼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 있어. 왜? 하루 종일 햇빛만 비추고 있지. 그러니까 얘네들은 밤이 없는 세상에 사는 애들이야. 그 주변에 있는 애들. 그래서 꽃이 아예 안 피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시골에는 그 농지 근처에 있지. 밤 되잖아. 그럼 사람 다니는 시간 안 되잖아. 그럼 가로등 꺼버려요. 시골에서. 그 생각보다 농사에 되게 영향 크더라고. 밭 하나 작살나는 경우도 봤어요. 선생님 시골 출신이라 딱 낮에 보면은 애들 색깔이 달라 색깔. 그 가로등 비추는 데하고 안 비추는 데하고 색깔이 약간 차이 나죠. 그 정도. 꽃 피는 시기 완전히 달라요. 이것도 낮 밤의 기류 변화에 의해서 꽃 피고 안 피고가 결정됐지. 지금 환경 때문에 생물이 행동하는 패턴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것도 작음이 얘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낮의 길이 밤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랑 누구의 비교? 임계한기랑 연속된 밤의 길이가 중요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연속된 밤이 임계한기보다 짧아요. 임계한기는 이만큼인데 연속비법은 이만큼이고 요것도 더 짧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인식하는 게 낮이 더 길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야. 옛날에는 초창기에는 낮의 길, 햇빛이 비치는 시간이지 그거에 의해서 꽃이 피고 말고가 결정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렇더라. 임계한기랑 연속된 밤의 길이를 비교하는 게 중요하다. 여기 한번 추가로 더하면은 빛의 파장이지. 어떤 파장을 비춰주느냐 이것까지 영향을 준다는 그런데 1학년 때는 안 나오고 그 정도죠. 그 다음에 온도 때문에 생물이 바뀌는 거. 겨울잠 자는 거 알죠, 애들이? 곰탱이가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자는 겁니다. 정원동물이 겨울잠을 자는 이유는 먹을 것 때문에 식량이 없어서 자는 건데 근데 뱀 같은 변온동물이지 얘네들은 체온이 떨어지고 몸에 신진대사가 떨어지니까 물질대사 있지 그 과정 때문에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겨울잠 자는 거 그래서 그 뭐지? 다람쥐 이런 놈은 겨울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배고프면 먹어요. 그리고 보통 다람쥐는 지가 자는 곳 있지 거기에 먹을 걸 어느 정도 갖다 놔. 그래서 자다가 배고프면 일어나서 먹어. 그리고 이 먹을 걸 떨어지잖아. 그럼 그 눈밭에 나와서 숨겨놨던 걸 꺼내갖고 다시 들어가요. 그런 일을 해. 근데 곰탱이는 들어가서 자기 시작하면 봄 될 때까지 진짜 안 끼고 잠만 자빠지잖아. 먹지도 싸지도 않고. 뱀은 거의 활동이 거의 반 죽은 상태로 있는 거야. 뱀은 거의 얼어 있었던 거죠. 신진대사를 거의 제로로 맞추고. 그래서 겨울잠 자는 게 개구리랑 곰이랑 다람쥐 얘네들이 겨울잠 자는 이유가 조금은 달라. 정원동물 애들은 먹을 거리 때문에 그러는 거고 변온동물은 신진대사, 물질대사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철새들 있지? 철새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것도 작용의 예야. 환경 때문에 바뀌는 거. 특히나 온도 때문에 바뀌는 거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게 요 여우들. 요 온대 여우. 우리나라 여우도 요거 비슷한데 요 영국에 많이 있는 여우예요. 붉은 여우라고 불리는 거. 우리나라에도 요런 종류가 있었대. 지금은 멸종돼서 지금 다시 저기 유럽하고 저기 어디야 그 러시아 쪽에서 여우를 수입해다가 좀 풀어놓고 이래서 여우 복원 사업을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아는데 이거 온대지방인데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요. 어디가 제일 크게 차이나? 딱 봐봐. 뭐가 제일 크게 차이나? 북극여우랑 사막여우. 딱 보면 차이 나는 데가 몇 군데 있잖아. 그럼 뭐 일단 색깔도 그렇고 색깔 말고 이제 다른 걸로. 응? 그래 귀. 귀의 크기는 열을 배출하는 거야. 귀는 뭐라고? 근데 추운 데서 열을 많이 뺏기면 죽겠지? 그래서 추운 데 사는 애들은 귀가 보통 이렇게 작아요.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오히려 열을 빨리 배출 못하면 죽어요. 체온이 너무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래서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정확하게 표면적의 비율이 높습니다. 전체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을 따져요.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이 이 비율이 크면 거의 대부분 추운 데 사는 애들이에요. 어디 산다? 미안해. 더운 데 삽니다. 표면적이 넓은 애들 있지? 표면적이 넓은 애들은 어디? 더운 지방. 반대로 표면적 비율이 작은 애들 있지? 얘네들은 추운 지방. 왜? 표면적이 넓다라는 얘기는 열을 쉽게 뺏긴다는 얘기거든. 그리고 또 하나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덩치가 커요. 덩치가 크면은 부피에 비해 표면적 비율이 줄어들어요. 점점 커질수록. 그래서 보통 몸집이 굉장히 큰 덩치라는 표현 알아요? 그냥 몸집이라고 얘기했는데 몸집이 보통 추운 데 사는 애들은 커요. 되게 큼직큼직합니다.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너무 크지는 않아요. 코끼리는 좀 특이합니다. 걔도 우리 귀가 펄렁펄렁하죠. 열을 보충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부피분의 표면적 비율. 또 하나 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말단 부분이 동글동글해요. 표면적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근데 더운 지방에 사는 애들은 좀 길쭉길쭉하고 얄팍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좀 통통한 느낌, 지방을 많이 축적을 해서 통통한 느낌이 있는데 얘네들은 지방을 생각보다 많이 축적하면 안 돼. 오히려 그 생명의 위협이. 환경 때문에 애들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작용에 이해가 됩니다. 환경이 생물들의 모습을 바꿨어요. 이건 역시 작용에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위도에 따라서 애들이 다릅니다. 식물이 적응하는 게 달라요. 추운 지방에 사는 거 있지. 뭐 에델바이스 이런 놈들 눈 속에서 피잖아. 그래서 얘네들은 얼어 죽지 않으려고 솜털 같은 게 이렇게 나 있어요. 솜털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파카 입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공기층을 만들어서 열을 덜 뺏기게 만드는 게 그 솜털 같은 거예요. 체온 낮춤. 그리고 우리나라에 많은 요즘 낙엽 많이 떨어지지. 이 낙엽이 떨어지는 애들은 추운 겨울에 표면적을 줄이기 위해서 낙엽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오케이? 상록수 1년 내내 초록색이라는 얘기지. 상록수. 얘네들 보면 되게 두껍고 큐티클층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있으면 이제 열을 쉽게 뺏기지 않습니다. 수분이 날아가는 것도 좀 막아주고요. 큐티클층. 일종의 보호막 역할을 좀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집에 화분 좀 있나? 보면은 겨울에도 이파리 안 떨어지는 애들 보면 대체로 좀 두툼하고요. 표면이 좀 매끈한 느낌이 있죠. 큐티클층 때문에 수분 방지 때문에 좀 매끈한 느낌이 나요. 즉 어느 지역에 사는 애들이냐 있지. 그거에 따라서 그 지역 기후에 따라서 식물이 어떤 애들이 번성하는지가 나옵니다. 역시 작용의 이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물. 사막에 사는 애들은 있지. 사막에 사는 애들은 물을 뺏기면 죽어요. 물 많이 뺏기면. 그래서 껍데기가 곤충류들 있지? 껍데기가 비교적 딱딱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 보면은 어딨냐? 여기 키틴질. 여기는 큐티클이고 여기는 키틴이야. 응? 이 키틴, 우리 손톱? 이런 거. 즉 수분을 잘 안 뺏기는 층이다. 그래서 사막에 사는 딱정벌레나 이런 애들 보면 좀 딱딱하고 표면이 응? 반짝반짝해요. 왜? 물 뺏기면 죽으니까. 그리고 알을 낳아도 되게 딱딱하게 나. 파충류 알들이 보통 말랑말랑하거든? 특히 뱀 알 이런 거 있지. 얘네들이 좀 말랑말랑하거든? 근데 사막 지역 애들은 알을 되게 딱딱하게 넣어. 왜? 수분 뺏기면 말아 죽으니까. 다 물 때문에 얘네들 모습이 바뀌어. 그리고 열대 우림주 지역에 사는 뱀이나 파충류나 이런 애들은 껍데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두껍지가 않아요. 비늘이 있지만. 근데 방울뱀, 사막에 사는 방울뱀은 이 비늘 이런 게 되게 딱딱하게 발달을 해. 왜? 수분 뺏기면 안 되니까. 오케이? 그리고 캥거루쥐라고 있어요. 요만한 캥거루쥐라고 있거든? 진짜 캥거루 축소판처럼 생겼는데 두 발로 뛰어다녀요. 근데 오줌을 되게 찔끔 싸. 많이 안 싸. 대신 농도가 굉장히 진해. 사막에서 소변을 자주 본다? 수분을 많이 뺏긴다지? 잘못하면 죽어. 그러니까 애초에 소변을 농도 진하게 조금만 배출하게 진화가 된 거야. 다 작용의 예입니다. 또 식물 중에서는 선인장은 뿌리를 깊게 안 내려요. 왜? 사막에 비가 와봤자 많이 와 조금. 찌끄머지? 그러니까 표면만 살짝 적시고 만단 말이야. 그럼 뿌리를 깊게 내릴 필요가
없지. 그래서 선인장은 뿌리를 넓게 뻗쳐 있어요. 넓게 뻗치고 전체 몸무게 중에서 뿌리의 질량값이 되게 큽니다. 평소에 뿌리를 이렇게 넓게 뻗쳐놓고 있어. 근데 재밌게 뿌리털은 별로 없어. 뿌리는 만드는데 실제로 물을 흡수하는 게 뿌리털인데 뿌리털은 별로 안 만들어놔요. 뿌리만 이렇게 뻗쳐놔. 그러다 땅이 딱 젖지? 비가 와서 조금인데도 와갖고 비가 젖으면 뿌리털을 쫙 만들어. 그래서 물을 쫙 흡수해. 그런 다음에 다시 건조해지면 뿌리털을 또 없애요. 뿌리털이 있다는 건 표면적이 넓다. 표면적이 넓다라는 얘기는 수분을 뺏기기가 쉽다라는 뜻이 되거든. 반대로. 그리고 건조 지역에서 수분 적게 뺏기려고 이파리가 가시로 변했죠. 그리고 또 하나 저수 조직이 발달, 물을 저장하는 조직이 발달했어요. 그런데 반대로 연잎이라든가 불의 옥잠은 뿌리가 별로 발달하지 않아요. 왜? 물 널렸잖아. 그래서 솔직히 얘네들은 뿌리가 좀 굵직굵직하고 어? 눈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뿌리가 있어요. 근데 사막에 있는 애들은 뿌리가 되게 발달을 합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문제가 이 토양과 생물인데 토양과 생물은 잘 봐야 돼요. 작용도 있고 반작용도 있어. 작용도 있고 반작용도 있어. 뭐냐면 유기물이 많아서 지렁이가 많다는 작용에 해당이 돼. 그런데 지렁이가 땅을 뚫고 다녀서 응? 통기성이 좋아졌다. 지렁이가 먹고 싸서 무기양분이 많아졌다는 반작용에 해당이 돼. 그래서 이건 똑바로 봐야 돼. 식물, 환경이 생명체한테 영향을 준 건지 생명체가 환경을 바꾼 건지를 똑바로 읽어야 돼요. 이거 나중에 문제 풀 때 몇 개 풀어보면서 몇 번 헷갈려 봐야지. 여기 요 문장. 지렁이와 두더지가 등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통기성이 높인다. 산소가 필요한 생물과 미생물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 이랬지. 이거는 생물이 환경을 바꿨죠. 그래서 요거는 반작용이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토양 속 미생물은 토양에서 동물의 사체나 배설물을 무기물을 분해해서 유기물을 만들었다. 즉 생물이 환경을 바꿔서 이것도 반작용에 해당이 돼요. 근데 토양의 깊이에 따라 공기의 함량이 달라 세균의 종류가 달라졌다. 요거는 작용에 해당이 돼. 그래서 여기 토양과 생물 할 때 작용인지 반작용인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똑바로 봐야 돼. 환경이 생물한테 영향을 줬는지 생물이 환경한테 영향을 줬는지 그 구분 똑바로 해야 돼. 그 다음 혹시 축구 좋아하니? 축구 안 봐? 그럼 스포츠 좋아하는 거 없어? 스포츠 안 좋아해? 지금 2학년 중에 누가 여학생 하나가 유로 축구에 유럽 축구를 되게 좋아하던데 선생님은 국대 축구 위주로만 봐요. 국대 축구하고 좀 유명한 애들 있지 손흥민 이런 애들 그런 거 위주로 국대 축구는 꼭 챙겨보는 선생님이 거의 붉은 악마 거의 창립 멤버에 해당이 됐기 때문에 국대 축구는 꼭 챙겨보는 왜 얘기를 하냐면 월드컵이라는 건 알죠? 월드컵 경기하면 국가대표를 한 달쯤 전에 소집을 해요. 근데 국내로 소집하는 게 아니라 저 고산 지역 네팔 이런 데 있지 해발고도 한 3,000m 되는데 그런데 전지훈련 캠프장을 열어놓고 거기서 한 2주 살다 와요. 왜냐하면 고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적혈구 수치가 높아. 즉 산소 전달 능력이 훨씬 좋아. 고산 지역엔 산소가 적거든요. 해발고도 한 3,000m 가면은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 야, 우리나라 제주도 꼭대기 올라가봤자 3,000m 안 돼. 근데 저기 네팔 쪽 가면은 축구 경기장이 3,000m 근처에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훈련을 하면은 사람들이 빨리 지쳐. 근데 네팔 사람들 잘 안 지쳐. 왜? 이 사람들은 늘 거기서 살아서 환경 영향을 받아서 적혈구 수치가 높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한 보름 이렇게 살다 오잖아. 그럼 몸 안에 적혈구 수치가 올라가. 그러면 쉽게 지치지 않고 피로 회복도 빨라집니다.
월드컵 때는 한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자주 뛰어야 돼서 피로회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 그래서 전지훈련으로 고산 지역으로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 보면은 나중에 봐봐. 월드컵 할 때 전지훈련장으로 어디로 갑니다 뭐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 대부분 보면 고산 지역이야. 일부러 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나라 돈 없어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김종화 감독이 청소년 대표 애들을 전지훈련 데려갈 돈이 없어가지고 마스크를 씌워놓고 훈련을 시켰어. 경기 뛰는데 마스크를 쓰고 뛰는 거야. 축구 경기를 뛰는데. 그렇게 훈련을 시켰어. 근데 본 게임 나가서 있지. 이거 벗으니까 어때? 날라다녔겠지? 그래서 처음으로 그때 4강까지 갔었어. 그래서 붉은 악마라는 말이 생긴 거야. 지난번에는 준우승 했잖아. 이제 4강 신화가 아니라 준우승 신화야. 아, 진짜 아까워. 준우승에서 끝났어. 근데 결승에서 우리가 좀 확실히 좀 안 되더라. 그러면 안 돼. 근데 요번 돌아올 월드컵 있지. 그건 조금 기대가 됩니다. 손흥민이도 남아있고 이강인이 유로파가 많아서. 요번 월드컵은 좀 기대가 돼요.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지. 3년이나 남았어, 씨. 여기는 여러 번 읽으면서 많이 외워야 돼. 크게 이해할 게 아니라 단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조금 쉬었다 합시다. 생태계 평형. 자, 평형이라는 말이 과학에서, 특히 생물 영역에서 여기저기에서 많이 나오거든. 평형이란, 특히 생태계에서 평형은 거의 변화가 없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돼. 평형은 무슨 뜻이다? 변화가 없다. 오케이? 그러니까 만약에 숲이라고 하는 하나의 생태계라고 하잖아. 그럼 숲이 커지지도 않고 쪼그라들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서 멸종이나 이런 것도 일어나지 않고, 겉으로 보기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야. 근데 그 안에서 먹고 먹히고 새로 자라나고 죽고 이런 과정이 있지만 겉으로 보기엔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 있지. 그 상태는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사실은 죽고 태어나고 이런 게 다 일어나는데 겉으로 봐서는 큰 개체수의 변화도 없는 거예요. 생태계가 평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생태계 평형은 뭐에 의해서 유지된다? 먹고 먹히는. 즉 먹이 사슬로 혹은 먹이 그물에 의해서 유지가 된다.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먹이 사슬은 우리 초등 때 배웠지? 한 줄로 연결된 거. 근데 사실상 먹이 사슬이 있을까? 세상에 딱 한 종류만 먹고 사는 애들이 별로 없어요. 코알라가 있고, 유칼립투스 먹고, 이런 유칼립투스 잎에 독성 분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다른 놈들은 못 먹는데요. 지 혼자 먹고 다 먹는 거야. 문제는 먹으면 소화가 더럽게 안 돼. 그래서 먹고 나머지 시간은 코알라는 뭐 하지? 잠만 자요. 왜냐면 그걸 소화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나무늘보도 비슷한 케이스라거든. 사실상 이 먹이 그물에 의해서 유지가 되는 거야. 뭐에 의해서? 그냥 외우세요.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 유지가 잘 돼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다는 얘기는 이 그물이 복잡하려면 그 안에 있는 종류가 어때야 돼?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뭐가 높아야 된다? 종 다양성이 높아야 된다. 종 다양성이 높으면 먹이 그물이 더 복잡하기 하고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평형이 잘 유지가 된다. 오케이? 이게 복잡할수록 오히려 멸종도 잘 안 돼. 그래서 생물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태계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은, 자, 요 말은 기억합시다.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 물질의 순환,
에너지 흐름. 에너지는 한 군데 오래 머무를 수 없어요. 한 번 사용되고 나면 그 형태가 바뀌어서 넘어가요. 우리가 전기를 쓰면은 빛이나 열로 바뀌지. 우리는 그걸 다시 모아서 빛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죠. 이런 식으로 한 과정을 거쳐서 흘러가. 근데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뱅글뱅글 봅니다. 그래서 물질의 순환과 에너지의 흐름이 있는데 이 에너지는 물질을 따라 이동합니다. 특히 생태계에서는 유기물 형태로 이동합니다. 뭐로 이동한다고? 유기물 형태, 즉 먹이의 형태로 이동한다. 에너지가 물질에 포함돼서 이동합니다. 야, 너도 움직이려면 에너지를 써야지. 너 에너지 얻는 방법이 뭐야? 먹는 거야. 뭘 먹어? 탄수화물, 단백질. 그치? 걔네들 우리 통칭 뭐라고 부르지? 유기물이다. 그래서 생태계 안에서는 먹이, 뭐? 먹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 형태로 이동합니다. 즉, 화학 에너지 형태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먹었으면 상당수는 호흡으로 열 에너지 형태로 분출이 돼요. 이때 이 왼쪽 그림 좀 잘 보세요. 그 왼쪽 교과서에 있는 걸 잘 보세요. 여기 색깔이 구분 잘 안 돼. 빨간 거, 파란 거 있지? 그치? 이 여기서 빨간 거는 에너지예요. 파란 거는 물질입니다. 잘 보면 파란 화살표는 박스 밖으로 빠져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물질은 순환한다라는 거예요. 그 박스가 생태계고. 근데 에너지는 태양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가는 것도 있죠. 시험 문제에서는 기억, 니은 이렇게 줄 거야. 누가 열 에너지인지, 누가 물질인지, 누가 에너지인지 물질인지 구분 안 하고 뭐 그냥 A, B 혹은 가나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그 안에서만 뺑글뺑글 도는 놈은 물질. 들락날락 할 수 있는 놈은 에너지.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요 말을 기억합시다. 물질은 순환하고, 물질은 생태계 안에서 순환하고, 에너지는 흘러갑니다. 쓰고 나면 버려지니까 새로운 에너지가 꾸준히 들어와야 돼. 그게 태양 에너지가 꾸준히 생태계로 들어와야 되는 이유. 오케이? 그리고 평형을 이루려면 들어왔던 에너지가 그대로 다 나와야 돼. 물질과 에너지가 들어온 만큼 그대로 다 나가야 돼. 평형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랬지? 그러니까 들어온 것과 나가는 게 똑같아. 아무 데나 틀려서 1차 소비자를 잡아먹고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은 거야. 그럼 이만큼의 에너지가 다 나가야 돼. 나간 거 호흡으로 270이 나갔죠? 상위 단계 3차 소비자한테 128 잡아먹혔죠? 그리고 안 잡아먹힌 거 나머지 땅에 파묻힌 거예요. 죽어서. 그래서 요만큼 272, 128, 105 다 합치면 505 딱 떨어지죠. 그치? 들어온 게 나간 양의 총량과 똑같아야 돼. 들어온 총량은 나간 총량을 합친 거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지? 그리고 또 하나 에너지 효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에너지 효율은 밑에 맨 밑에 공식이 있어요. 이것도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나왔던 거로 기억을 하는데 에너지 효율 앞단계 에너지 총량 그러니까 2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을 계산하면 1차 소비자의 에너지 총량 3021분의 현 단계의 에너지 총량 505 곱하기 100 하면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되는 겁니다. 이전 단계분의 뭐분의? 이전 단계분의 현 단계 곱하기 100. 간단하죠 공식은? 이게 보통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상위 단계 소비자로 올라갈수록 효율이 보통은 좋아집니다. 어떻게 된다고? 에너지 효율은 상위 단계로 갈 때 대체로 좋아지는데 반드시는 아니야. 그래서 꼭 계산을 해봐야 돼. 시험 문제에서 아는 경우를 자주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된다? 꼭 에너지 효율이 뭐 누가 더 높다라는 얘기 나오잖아. 시험 문제에서 무조건 계산해봐야 돼. 근데 계산이 불가능해? 그러면 상위 단계가 높다라고 생각하면 돼. 계산이 불가능한. 근데 웬만하면 계산은 해보세요.
그냥 진짜 잘 팝니다. 나쁜 거. 에너지 효율 문제는 내신의 한 문제는 필수다. 다시 초딩 때 배운 거 있어. 그 다음에 생태 피라미드에서 단어 기억합시다.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 피라미드, 개체수 피라미드. 생물량은 몸무게 생각하면 돼. 몸무게 다 합친 개체수. 일반적으로 하위 단계일수록 에너지도 많고 개체수도 많아야 돼. 그래서 상위 단계 1차, 2차, 3차 소비자 갈수록 에너지도 좁아지고 개체수도 작아지고 그리고 생물량도 작아져야 정상입니다. 오케이? 근데 가끔씩 생산자가 1차 소비자가 적은 그래프가 나올 때 있거든. 그거는 육지 생태계에서 나타날 수 없고 해양 생태계에서 가끔씩 그 수온이 급변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니까 그 정도는 기억을 해주세요. 이 생태계 평형 요게 이제 내신에 꼬박꼬박 나오지. 요거는 책이 꼭 기억합시다. 먹이 사슬에 의해 유지된다. 뭐에 의해서 유지된다? 이 말을 조금 빠르면 포식과 피식에 의해서 생태계가 평형을 유지한다. 자, 생태계 평형의 기본 원리는 뭐라고? 여기 졸려 죽겠구나. 응? 생태계 평형을 유지하는 기본 원리는 포식과 피식. 오케이? 근데 얘가 평형을 유지할 때 종다양성이 높을수록 좋다. 즉, 저 말을 조금 바꾸면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평형을 유지하기가 쉽다. 종다양성. 이거 한 번만 들으면 까먹을 일이 없죠, 이거. 난 솔직히 저거 틀려오는 거는 못본 것 같아. 너무 쉬워. 그 다음에 생태계 유지 원리. 가끔 여기서 틀리는데 되게 간단해요. 되게 간단해. 시간이 지나면 잠깐 이 생태계 평형이 깨졌던 거 있지? 그게 잠깐 깨졌다가 어떤 원인에 깨졌다. 시간이 지나잖아?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다. 거의 대부분은 일시적으로 깨졌던 게 시간이 지나면 평형이 다시 회복됩니다. 어떻게 회복되느냐? 예를 들어 갑자기 풀 뜯어먹는 애들이 갑자기 들었어. 메뚜기 숫자가 확 늘었어.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 일시적으로 늘었어. 그럼 풀이 줄어들지? 풀이 줄어들 대신 메뚜기 잡아먹는 애들은 늘어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상위 단계는 증가하고 하위 단계는 떨어지게 돼 있어. 증가했으니까 위 단계는 따라서 증가, 아래 단계는 감소야. 그럼 시간이 지나면 아래 게 감소했으니까 1차 소비자도 감소하게 되겠지. 1차 소비자가 감소했으니까 최종적으로 2차 소비자도 또 감소해야 되겠지. 그럼 원래 상태 돌아왔죠. 그래서 보통 요거를 주고 이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그럼 위쪽은 증가, 아래쪽은 감소. 혹은 요거를 주고 요 다음에 어떻게 돼 이게? 이런 식으로 물어봐요. 요 다음 단계에 어떻게 평형을 찾아가냐 그 과정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되게 쉽죠? 이거 또 시험에 되게 자주 나옵니다. 이 내신에. 근데 요번에 솔직히 너네 이제 어려운 게 없어. 환경 얘기야. 그래서 책 여러 번 읽어보고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이 점수 잘 나올 거야. 혹시 저기 얘기 없어? 수행 얘기 없어 아직? 뭐 보는데? 뭐 보는데? 아, 도와줄 거는 없어? 그냥 이거 위에는 아래는 뭐 응.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이게 오늘처럼 지금처럼 내일 봐요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며칠 전에 선생님 이거 이렇게 시험을 본다는데 뭐 자료 같은 거 좀 찾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도와줄 수 있죠. 2학년 애들은 지난번에 많이 도와줬어요. 그 걔네들 뭐 이렇게 시험 본대요. 뭐 이거 이렇게 쓰면 돼요. 뭐 이게 예시를 주잖아. 이거 가지고 볼 거야 이렇게 예시를 주지. 그래서 그걸 지네들이 미리 답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랬다가 그걸 쓰는 거지. 그래서 선생님 이렇게 쓰면 될까요? 나한테 의견 물어보면 요거는 요런 얘기 좀 첨가하고 요건 불필요하니까 빼고 이런 거 조금 도와주거든. 근데 얘기가 없길래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혹시 필요하면 얘기하세요. 근데 내일인데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주기 시간이 없어서 도와주기 힘들고 최소한 며칠 전에
수행 한 번으로 끝났는데 두 번으로 두 번 본대. 이거 보고 바로 이거 시험 모르겠어. 그럼 내일 다 보는 거야? 내일 하나 보고 응. 그다음에 화요일부터 새로운 시험 거를 한 번에 아직 공지가 안 돼 있고. 더 본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렇게 서술형처럼 보는 거면 응? 도움이 필요하면 얘기하시라고. 보통 일주일쯤 전에 얘기하고 보는 것 같은데 뭐 실험 데이터 같은 거 하는 거는 한 달 뭐 이렇게 시간을 주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서술형으로 시험 보는 거 시험처럼 보는 거면 한 일주일이나 2주 전에 얘기하고 시험 보는 것 같더라고. 근데 그걸 얘기 안 하다 내일 보는데 도와주세요 이러면은 DNA, RNA 구분 뭐 이런 거? 굉장히 바뀌었어요. 그래? 그러면 뭐 그러면 굳이 내가 도와줄 게 없는데 2학년 때도 그런 거 나오거든?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줄 거니까 아 이거 책상 바꿔놔야지 시끄러워 죽겠네 씨 덜그럭덜그럭 이거 보면은 안 맞아가지고 계속 흔들려 지난번에도 이래가지고 내가 종이 받쳐놓고 수업 듣거든? 내가 왜 이러나 몰라 자 먹이 관계와 생태계 평형 이거 사람이 잘못해서 개작살 났던 미국의 공원 얘기거든? 사슴을 보호하겠다고 사슴 잡아먹는 늑대를 싹 잡아 죽였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사슴 개체수가 그 빨간색 그래프가 쫙 올라갔지. 응? 근데 갑자기 사슴 개체수가 확 꼬꾸라들어. 봤더니 왜 그러나 봤더니 초원이 없어져 버린 거야. 사슴이 너무 많아졌지. 그냥 풀을 너무 많이 뜯어먹었지. 근데 풀을 너무 뜯어먹다 보니까 자라나오는 시간이 없는 거지. 그리고 심하면 뿌리까지 뜯어먹잖아? 그러면 아예 그냥 그 사막화 돼 버리는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먹을 풀이 없으니까 굶어서 죽어나가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했는 줄 알아? 늑대를 다시 풀어놨어. 그래서 지금은 늑대 수가 많아지면 늑대 숫자 있지? 그것만 조금 조절하고 나머지는 그냥 내비둬. 그랬더니 사슴도 적당수가 유지되고 초원도 유지되고 늑대 개체수도 있고 옛날에는 늑대를 싸그리 잡아 족친 거야. 그랬더니 사슴 개체수가 너무 늘어났다가 응? 그랬다가 아예 생태계가 망가질 뻔한 이런 사태가 벌어진 적이 있었어. 웃기지?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케이스가 있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지리산에 곰 풀어놨거든? 반달곰? 지리산 하면 유명한 게 그 나이키 분에 있잖아요, 이렇게. 반달곰. 지금은 60마리가 넘는데요. 지들끼리 새끼 쳐서 옆산으로 자꾸 넘어간대. 문제는 곰도 맹수죠. 잘못하면 사람 다칠까봐 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풀어놓기 전에 일부러 겁을 줘서 풀어놔요. 사람은 무서운 존재다 이렇게. 그래서 일부러 풀어놓기 전에 사람이 가갖고 일부러 푹 터트리고 그리고 사람한테 이렇게 접근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이렇게 스프레이 같은 거 묻어 딱 소리 나는 거지. 이렇게 일부러 막 겁을 줘요. 사람은 무서운 존재. 아예 접근하지 않게. 그게 이제 곰한테도 좋지만 인간한테도 좋겠죠. 접근을 아예 안 한다면. 그래서 걔네들 위치 추적기 붙여가지고 감시를 하는데 요즘에 이제 숫자가 좀 늘어나서 옆산으로 넘어간대. 즉, 전 세계적으로 멸종됐던 동물을 복원시킨 굉장히 성공적인 사례야.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 곰보다 포식자가 없어.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숫자가 어떻게 너무 과하게 불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 얼마 전 다큐멘터리 보니까. 옆산으로 넘어가고 자꾸 민가 있죠? 민가나 그 농사 지어놓은 거 있지? 그쪽에 이제 손을 대나 봐.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 우리가 그 멧돼지 같은 것도 문제가 되잖아. 멧돼지 직접 본 적 있어요? 뭐 어디서? 응? 새끼 동물원 같은 데서? 어디? 아니 이번에 어, 그 회사가 약간 충주 산 충주? 거기 내 고향이 충주야. 멧돼지 키우고 계어 맞아. 그 선생님 그 충주 그쪽에 그 멧돼지 농장이 몇 군데 있어요.
멧돼지도 농장으로 하는 데가 있어요. 멧돼지를 하셔? 아, 아, 그 거기 충주에 멧돼지 농장이 근처에 몇 개 있어. 선생님 고향이 충주라 고등학교 때까지 거기서 살았거든. 지금도 아직도 명절 때는 충주로 가고. 충주로 알아? 몇 번 그래도 가보기는 했나 보네. 친척이 사신다고? 음. 근데 충주가 생각보다 졸라 넓어서 충주가 면적이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시야. 면적만으로 보면. 인구수는 그만큼 안 나오는데 면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용인시 다음으로 넓던가? 제일 넓은 게 용인이었던가? 하여튼 시 면적으로 제일 넓은 게 한때는 충주라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라 그러더라고. 시군이 통합되면서. 요즘 그 동네도 인구수 줄어갖고 난리도 아니야. 야, 나 때는 잘 나가는데 작년인가 시내 나갔더니 되게 허접하더라고. 이 뭐 서울하고 뭐 이런 데 수원 이런 도심 지역 그 시가지를 보다가 충주 시가지를 봤거든.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고등학교 때 그 중심 지역 있잖아. 이제 중심 지역 아니야. 이제는 되게 오래된 재래시장급이 돼버렸어. 나 때는 거기가 완전 신도시였는데. 너도 지금 주로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뭐야 그 뭐 집 근처에 쇼핑하러 가든가 이런데 친구들 만나서 놀러 가고 이런 주로 가는 데가 있을 거 아니야. 한 10년 지나봐.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한참 잘 나가던 데가 그때는 분식점이 한 군데 모여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아직도 현대타운이라고 있거든. 충주에 아파트 중에서는 되게 초창기 아파트야. 그게 고층 5층짜리 말고 한 20층 가까이 되는 고층 아파트로는 충주에서는 거의 1, 2, 3 중에 하나인데 거기 지하에 상가가 있어. 지하 1, 2, 3층까지 있어서 지하 3층에 롤러스케이트장도 있고 뭐 지하 1층에 분식점이 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래서 학생들이 대부분 학생들이 거기 와서 놀았어. 고등학생 중에서 거기 가면 거기 1, 2, 3층 거의 학생 장사야. 학생 대상. 특히 1층에는 분식점 쫙 깔렸잖아. 거기서. 너는 요즘 밥 먹으러 분식점 안 가니? 우리 때는 학생은 다 분식점으로 가고 식당을 잘 안 가던 시대야. 요즘은 근데 다 식당 가고 그러잖아. 우리 때는 중국집 정도? 그런 정도만 가고 왜냐면 우리 때는 분식점에서 밥을 팔았거든. 요즘은 분식점에서 밥 팔면 불법이야. 김밥 정도까지만 돼. 된장찌개 이런 거 팔면 안 돼. 분식이 그 분자가 가루 분자거든. 밀가루 음식 종류 파는 데인데 그 밥은 김밥 천국 때문에 그렇게 됐어. 김밥 천국이 그런 거 너무 팔다 보니까 근처 식당이 근데 요즘 뭐 김밥 천국이라고 싸냐? 넌 점심 사 먹으면 뭐 사 먹어? 응. 이거 주말에 나오면 사 먹는 경우 많을 거야. 집에 가서 밥을 먹니? 그게 제일 좋기는 한데. 집에 가서 먹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 친구들하고 뭐 밥 사 먹고 이런 경우 없어? 뭐 야, 너네 한참 뭐 떡볶이 순대 환장할 때 아니야? 떡 튀순에 그냥 완전히 환장할 때 아니야? 원래 저기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줄게 가자 이러면 따라가면 안 되지만 떡 튀순 사줄게 이러면 따라가는 그런 나이잖아. 요즘 순대도 떡볶이도 너무 순대 5천 원씩 하잖아 요즘. 몇 년 전만 해도 3천 원이었는데 이 코로나 지나오면서 값이 너무 뛰었어. 야, 코로나 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뼈해장국 7천 원 정도 했거든? 야, 요즘 기본이 11,000원이더라? 비싼 집은 12,000원 받고. 아, 씨. 그래서 가끔 그 밀키트 있지. 집 앞에 밀키트 점이 있어. 근데 그거 15,000, 16,000원짜리 사잖아. 그러면 내가 거의 세 끼를 먹어. 그 밀키트 그 뼈해장국 같은 거, 감자탕 이런 걸 하나 사면은 만, 막 작은 거로 사면은 2만 원 좀 안 되거든? 나는 그걸 갖다 세 끼를 먹는다고. 큰 거 사면 네 끼까지도 먹고.
내끼 사면은 질리잖아. 좀 작은 거 사다가 가끔 먹기는 하는데, 음식값이 너무 올라갔어. 밥값이. 요즘 분식점이 학생들한테는 부담되는 정도의 가격까지 갔더라고. 나 아직도 분식점 자주 가거든. 김밥도 기본 김밥이 3,000원 아니야? 3,000원, 3,500원? 내가 너만 할 때 김밥은 1,000원이었어. 두 줄에. 1인분이 두 줄이었어. 그게 1,000원이었어. 라면 한 그릇 1,000원. 근데 요즘 라면 3,000원? 너 솔직히 라면 사 먹니? 안 사 먹. 우리 때는 학생들은 보통 라면. 왜냐? 공깃밥을 그냥 줬어. 분식점에서. 공깃밥은 공짜. 거기다가 떡볶이가 지금 2인분처럼 나오는 1인분이야. 양도 줄고 비싸지고 세상이 너무 각박해졌어. 음. 자, 다음. 환경 변화와 생태계. 환경 변화와 생태계의 평형. 환경이 변하면 일반적으로 살짝 생태계가 깨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균형이 살짝 흔들리기는 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어떻게 될까? 원래대로 돌아오는 게, 즉 평형으로 돌아오는 게 정석입니다. 우리 앞에서 조금 전에 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돌아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정도를 벗어나면 못 돌아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멸종되면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오케이? 평형이 완전히 개작살날 수 있어요. 자, 생태계 평형이 심하게 깨지는 원인 중에 하나가 홍수, 산사태, 화산이야. 야, 화산 터져가지고 용암 쫙 흘러내리면 뭐 그냥 다 개작살 난 거죠. 그럼 완전히 생태계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돼. 홍수도 마찬가지. 근데 산사태는 완전 처음부터 시작되지는 않겠지. 풀이나 이런 건 잘하니까. 자, 일단 어떤 형태가 있냐?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거. 벌목. 이게 우리나라만 보면 큰 문제가 안 될 것처럼 보이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문제예요. 어, 전 세계에서 숲이 해마다 거의 우리나라 면적만큼 없어지고 있어. 전 세계적으로 보면. 특히 아마존 그 열대우림 있지? 우리나라 한 3분의 1씩 없어져요. 개발이 그렇게 엄청난 속도로 되고 있어. 우리나라 면적의 3분의 1 정도 열대우림이 없어지는데 생물 종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 열대우림이거든. 근데 그게 우리나라 뭐 전라남북도 합친 거 있지? 그만큼씩 없어진다고. 해마다. 그래서 뭐 개발을 뭐 자제하자 막 이런 얘기 하는데 문제는 아마존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 브라질 쪽이거든. 근데 브라질은 먹고 살자고 하면은 개발을 해야 되잖아. 거기다 문제는 그 개발 비용 누가 다 되니? 유럽의 자본가들이거든. 그리고 브라질이 돈 버는 것보다 유럽의 자본가들이 돈 버는 게 더 많아. 그럼 누가 각성을 해야 돼? 유럽에서 각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 브라질한테 뭐라 그렇게? 아니라고. 그다음에 경작지 개발. 경작지라는 거는 잘 생각해봐. 야, 너네 누구 사니? 벼만 살아요. 즉 생물 종 다양성이 어때? 경작지는 생물 종 다양성이 엄청나게 낮은 거예요. 몇 종류만 살아 보통? 한두 종류밖에 안 살아요. 그러니까 그 생태계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비료가 필요하고 농약이 필요한 거예요. 경작지라는 거 기억하세요. 경작지, 논밭 있지? 생물 다양성이 어떻다? 엄청 낮은 상태예요. 즉 스스로는 생태계를 유지 못할 정도로 종다양성이 낮은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비료 주고 농약 뿌리고 해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경작지가. 그리고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 뭐 무질서하게 세워진 건물만 문제야? 도시 개발 자체가 문제지? 도시 개발, 야, 너 최근에 맨흙 밟아본 거 언제야? 운동장 빼고. 학교 다니고 발에다 흙 묻히는 이유가 있어? 모도블록 깔렸지? 모도블록 콘크리트 다 깔렸죠? 다 그 생태계가 완전히 파괴된 거죠. 그렇지 않아? 그 완벽하게 생태계가 파괴된 거야. 인간이 도로를 뚫고 그러면 생태계는 어마무시하게 파괴됩니다. 특히 도심이 됐다. 그럼 뭘 다 덮죠. 그래서 생태계가 흙이 완전히 죽어. 미생물도 제대로 왜 공기가 제대로 통하지 않으니까 미생물도 살지 못할 정도로 생태계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그 가끔 보면 부자들 사는 동네 가잖아. 응? 그러면 흙이 보여요. 부자들 사는 동네. 오히려 부자들 사는 동네는 흙이 보여. 너 아파트 단지지? 화단이 있잖아. 근데 빌라촌 가. 빌라촌 근처에는 흙이 없습니다. 그 일부러 그 옆에 만들어 놓은 조그만 화단이지. 그건 법으로 만들어 놓은 거. 요즘은 건물 짓잖아. 그럼 무조건 화단이 있어야 돼. 무조건. 나무가 몇 그루 이상 심어져야 되고. 그러니까 옥상에다가 정원 만들어 놓는 거야. 근데 그거 흙 올려놓으면 너무 무겁지? 그 흙이 아니라 가짜 흙이에요. 식물들이 살 수 있게. 그래서 영양제를 정기적으로 영양제 뿌려줘야 돼. 영양제 정기적으로 뿌려주고 그 인공흙 있지? 그게 무게가 진짜 흙보다 3분의 1밖에 안 된대, 무게가. 건물에 부담 주면 안 되니까. 혹시 봤어요? 옥상에 그 정원 있는 거? 안 가봤어? 이 건물은 내가 옥상을 안 올라가 봤는데 옥상에 정원 요즘 많이 만들어. 그게 법이야. 건물을 지으면 나무도 같이 심어야 돼. 요즘. 환경오염. 요즘 문제가 이제 생활하수, 축산폐수지. 생태계에 진짜 필요한 영양소가 질소인 칼륨이야. 질소인. 근데 질소는 대부분 축산폐수, 소똥으로 공급이 되고요. 칼륨하고 인성분은 네가 아침마다 하수구로 흘려보내. 아침마다. 샴푸 써 안 써? 아침에 샤워하면서 샴푸 써 안 써? 거기에 인, 칼륨 성분이 있어요. 그 세제 성분 있지? 거기에 인하고 칼륨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생활하수 속에 그리고 축산폐수 속에 자연계에서 실제로 얻기 힘든 원소들을 인간이 마구 그러니까 하천이 오염이 되는 거야. 그래서 폐수 처리를 해갖고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들 많죠. 그리고 이게 다 폐수 처리는 돈이 드는 일이잖아. 그러다 그것도 문제있지만 중금속도 굉장히 문제가 되죠. 이런 원인이 이런 이유가 뭐야? 인간들이 다 도시로 몰려. 야, 선생님 동네 반장 하던 시절, 초등학교 6학년 때 동네 반장 하던 시절에 초등학생이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내 기억에 70 몇 명이었거든? 72명이었나 73명이었나 그래. 근데 뭐 전학 오고 전학 가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정확한 숫자는 잘 기억 안 나는데 우리 동네 애들이 70 몇 명이었어. 그거 동네 반장했다고 내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6학년 때 내가 동네 반장했대. 근데 지금은 우리 동네 초등학생이 한 명 있대, 한 명. 초등학생이 우리 동네 전체에 한 명. 선생님 조카가 학교 다닐 때, 지금 고등학교, 지금 너하고 동갑이 고1이거든? 걔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에는 초등학생이 걔 하나밖에 없었어. 아, 한때는 두 명이었는데 한 명이 베트남으로 날아가가지고 걔도 혼혈이었거든? 근데 학교에서 좀 안 좋은, 초등학교 때 입학은 같이 했는데 초등학교 때 좀 안 좋은 얘기를 좀 들었나 봐. 우리나라에서 혼혈에 대한 인식이 별로 안 좋잖아. 근데 그게 한 6, 7년, 거의 10년 전이니까 애들이 놀린 거야. 혼혈이라고. 여자애인데 집에 와서 학교 안 간다고 엄청 울었나 봐. 그래서 이 아저씨가 학교 가서 항의하고 막 그랬는데 열이 받아갖고 재산 싹 팔아갖고 베트남으로 가버렸어. 베트남에서 농장 일을 안 한대. 우리나라 거 다 팔아갔더니 거기서 농장 주인이 돼가지고 일을 안 한대. 그쪽 우리나라보다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니까 우리나라에서 짓던 것보다 면적을 몇 배로 늘렸는데도 괜찮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쪽에서 그냥 아예 그냥 농장 주인으로 산대. 그 부인이 있잖아. 원래 부인이 한국 사람이 사별을 했거든. 일찍 사고로 돌아가셔서 딸의 큰애가 하나 있고 거의 10살 터울로 재혼을 한 거야. 그래서 아기가 큰애랑 한 10살 차이 나버리는데 이제 상황이 그렇게 되니까 다 온 가족 다 그냥 베트남으로 가버렸어. 우리 집하고 되게 친해졌던 집인데 어느 날 가보니까 저 집 어디 갔어? 그랬더니 다 팔아갖고 베트남 가서 지금은 선생님 다니던 초등학교가 600명 넘던 학교가 전교생 다 합쳐서 60명 요거밖에 안 돼. 선생님 중학교 때 450명이었거든?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다 합쳐봤자 30명. 시골은 그렇게 됐어. 인구가 도시로 다 집중이 돼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도심은 자꾸 커지지. 아파트 짓고 도로 건설하고 이러려니까 생태계는 그만큼 더 파괴되는 거야. 재밌는 말이 나왔어요, 여기. 도시 열섬 현상. 열섬 현상은 단어 뜻을 알아서 그래. 보통 도시를 짓잖아. 그러면 중심부로 갈수록 건물이 보통 높아지는 경우가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도심에는 콘크리트로 덮어서 증산작용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도시가 땅이 있을 때 도시가 여기에 도시가 있으면 이만큼의 도시가 있으면 이 도심 지역은 이 외곽 시골 지역 풀밭 그 야산 있는 그 지역보다 온도가 적으면 2, 3도 많으면 5도 가까이 높아요. 특히 여름에.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도심 중앙이 온도가 더 높으니까 도심 중앙에서 상승 기류가 생깁니다. 근데 올라가면 기온이 떨어지고 옆쪽으로 도시 외곽 쪽으로 공기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겨요. 그런데 여기서 상승하니까 공기를 빨아들여야 되죠, 외곽에서. 그래서 이렇게 뱅글뱅글뱅글뱅글 이렇게 도는 공기 도움 현상입니다. 그래서 외곽보다 온도가 더 높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공기가 뱅글뱅글 도니까 먼지가 빠져나가 못 빠져나가. 그래서 더 오염되고 온도가 더 높아지는 도시 열섬 현상이 나타납니다. 오케이? 도시 열섬 현상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 공기를 순환하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여기 온도가 더 높아. 그래서 얘네들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온도를 더 올리는 현상. 도시 열섬 현상. 그래서 여름에 시골만 나가도 시원해지는 거. 이런 현상들. 이런 현상을 방지하고자 무슨 짓을 해? 옥상에 나무 심기, 아파트 하단 가꾸기. 니네 아파트에들은 하단 많아? 근데 요즘 아파트 지으면 화단을 기본적으로 여기 난 요 앞에 보면 백조 아파트? 백자 아파트? 아 여기 아니구나. 저쪽이구나. 지난번에 왔던 그 학원 그 앞이 이렇게 좀 나무가 거긴 좀 많이 남아있죠. 바로 앞이 공원이야. 요 근처는 공원 있나? 내가 요 근처 돌아다녀 보지를 않아가지고 요 근처는 진짜 안 돌아다녀 봤어. 자 그러면 생태계를 보존을 하려면 솔직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개개인 쓰레기 안 버리고 에너지 절약 에너지 만들 때 환경 오염이 되니까 쓰레기 안 버리고 아껴 쓰고 뭐 이런 거 있죠? 절약하고 초딩 때 도덕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그래서 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고 훼손된 서식지를 복원한다. 우리가 할 수 있을까? 이거는 국가 단위로 해야 될 일이죠. 법을 제정하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생태 하천이라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콘크리트로 하천을 딱 이렇게 만들었어. 그래서 직선으로 흘러가고. 근데 요즘 하천 보면 어때? 군데군데 돌멩이도 있고 갈대도 자라고 이러지. 일부러 그렇게 물이 굽이쳐서 흐르게 만들어요. 일부러. 그러면 산소가 잘 공급이 되고 물이 이렇게 자꾸 섞이게 되지. 그래서 유기물이나 이런 게 분해가 잘 되도록. 그게 생태하천이에요. 그래서 요즘 도심 지역에 가끔 보면 좀 깨끗한 데는 철새도 날라오고 그럽니다. 생태적 가치가 있는 곳은 국립공원 지정한다. 이것도 우리가 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 나서서 해야 되지.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을 천연기념물로 지정 보호한다. 이것도 우리는 그게 지정이 되면 아 얘네들은 보호받아야 되는구나. 건드리지 말아야지. 뭐 이런 거고 이거 하는 거는 역시 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고 도로 건설 등으로 나뉜 서식지를 연결하는 생태통로. 야, 그 생태통로 하나 만드는데 수억 들어가. 우리가 만들어? 그러니까 애초에 도로 만들 때 있지. 그때 이런 거 환경조사 똑바로 해서 생태통로도 아무 데나 만들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동물들은 다니는 길이 있거든? 산에 올라가면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동물들 다니는 길이 보여요. 너는 못 볼지 몰라도 깡촌 사람들은 거 이렇게 낙엽 밟힌 거 이런 거 보고 그 자리에다 생태 통로를 만들어줘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도로가 만들어지거나 혹은 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있지 환경조사를 먼저 해서 얘네들 길을 먼저 알아놔야 돼. 그래서 나중에 거기다가 길을 놔줘야 돼. 그래야 다니던 길로 다니죠. 사실 로드킬 알죠? 길에서 애들 치워주는 거. 걔네들은 잘못이 없어. 걔네들은 원래 다니던 길로 다녔어. 근데 갑자기 자동차가 덤빈 거야. 걔네들 입장에서는. 그다음에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옥상의 정원 가꾸기. 조금 전에 얘기했지?
옥상의 정원 가꾸기. 그리고 도시 중심부의 숲 조성. 지금은 보면은 인위적으로 시에서 나서서 국가에서 나서서 도시 중간중간에 일부러 이렇게 만들어요. 공원을. 요 근처에도 공원 있다며 나는 안 가봤지만. 이거 보면은 무슨 효원공원이라고 이렇게 지도에서 효원공원인가 뭔가 그게 니네 학교 근처니? 뭐 공원 있고 막 그러는 거. 공원이 이렇게 듬성듬성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 공원이 비교적 관리가 잘 되고 있잖아요. 외국 같은 경우는 우범 지역인데 우리나라는 진짜 다 좋은데 딱히나 개 고양이 끌고 나와서 똥 싸게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냄새나 그 모래밭에 개 고양이가 와서 자꾸 똥을 싸나요. 애들 오면 그거 모래 가지고 장난치는데 진짜 생각보다 되게 더러운 거야. 그래서 내가 사업으로 그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모래 있지 정기적으로 청소해주는 사업을 생각했었거든. 그래서 싹 정리하고 응? 그 소독해가지고 다시 깨끗하게 모래 씻어서 다시 갖다 뿌려놓고 이건 될 것 같은데 쉽지는 않겠지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 좀 풀어와. 그 수능 실전 문제는 필요 없고 다음 시간에는 지구 환경 변화와 인간 생활 여기 하겠습니다. 수고했어요.